급한 일이 아니어도 그렇지 어떻게 다짜고짜 화를 내니? 시엄마가 며느리한테 전화 안 통하는 게 그게 그렇게 큰 죄야? 죄가 아니고요. 지영이 불편하니까 그렇죠. 내가 전화를 하면 얼마나 한다고? 아무리 조금하셔도 며느리 입장에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는 절대 전화 못하게 하라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불편한 상황을 안 만들려고 한 거죠. 그래. 이제는 내가 죽어도 작은 며느리한테는 연락하지 말라고 꼭 유언장에다가 써놓으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 그럼 사람이 죽으면 전화 한 통은 할 수 있다는 말이지. 새겨드릴게. 그냥 며느리 입장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영이가 저랑 결혼한 거지 제 부모랑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문정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문 씨는 아들을 결혼시키고 새로 생긴 가족이 부담스럽고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된다는 것이 이런 것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인지 상전인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며느리에게는 직접적으로 연락도 못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아내명 문 씨에게도 가족인데 어째서 가족에게 마음대로 연락도 못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전화는 싫다며 메시지를 보내라더니 메시지도 싫다며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엔 아들을 통해서만 연락해야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냥 상전이 아니라 임금님이라도 되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로서 문 씨가 잘못한 것이 있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그럴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부려먹은 일도 전화해서 오라가라 한 일도 달리 시집살이를 시킨 일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의 왕래 자체가 없었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시부모가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눈치 보고 숨죽여야 하는 게 부모라면 더 이상 부모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 씨는 아들이 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이 셋인 탓에 자식들 키우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문 씨와 자식들은 사이가 좋았습니다. 큰아들과 딸은 일찍이 결혼을 했고 막내 아들인 강창영만 30대에 식을 올렸죠. 저희 딸을 친딸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저도 우리 서위제 아들처럼 생각하고 살게요. 그러면 정말 감사하죠. 저도 며느리가 아니라 친딸처럼 생각할게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시댁 만나서 다행이에요. 저희 딸이 복이 있네요. 문 씨야말로 아들이 좋은 처가를 만나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 씨도 며느리와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큰 며느리도 그렇게 가까이 지내며 오순도순 지내고 있으니 새로운 며느리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들끼리도 통하는 게 있을 것이고 말이죠. 외동딸이라 조금 버릇없게 크긴 했는데 그래도 속은 따뜻한 아이예요. 부디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딸 좀 예쁘게 봐주세요. 아이고, 아니에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문 씨는 마지막으로 새로운 가족을 만난 일에 설레었습니다. 상식적인 사돈 내외와 참한 며느리까지. 자식들 모두 결혼을 잘한 것 같아서 안심했죠.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자면 사위, 사돈과 불화가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문 씨는 그렇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문 씨의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여보세요. 지영이니? 아,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신혼집에서 집들이 한다고 그랬잖니. 음식하는 거 힘들까봐 집에서 뭐라도 해갖고 가려고 하는데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문 씨의 물음에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집들이요? 그래. 창현이가 18일쯤에 다 같이 식사하자고 하더라고. 다 같이요? 그래. 창현이네 형이랑 누나랑. 혹시 둘이 얘기한 거 아니야? 아, 네. 어머, 그랬니? 난 당연히 상의가 된 줄 알았지.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이고, 그래. 알았어. 창현이랑 얘기 잘해봐. 네? 전화는 끊어졌고 문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곧 며느리에게서 다시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엄마, 그 집들이 말인데요. 이튿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지영이는 모르고 있는 눈치던데. 그게 주변 지인들만 몇 명 초대해서 하자는 걸 제가 오해했어요. 아, 그래? 네. 안 그래도 엄마, 아빠 번거롭게 오시는 것도 사실 좀 마음에 걸렸고요. 그럼 취소된 거야? 문 씨의 질문에 아들이 사과를 했습니다. 문 씨 부부는 아들의 신혼집에는 한번 가볼 계획이었습니다.
남편도 그런 줄로만 알고 큰아들에게도 딸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없던 일이 되어 조금은 서운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속되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니 어쩔 수가 없었죠. 얘는 왜 상의도 제대로 안 하고 말을 마침표. 그러게. 어쩔 수 없지 뭐. 남편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쉬운 눈치였습니다. 결국엔 집들이는 취소가 되었고 며칠 뒤 문 씨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뒤 다시 며느리에게 연락할 일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영이니? 네. 어머님. 이번 명절에 오잖니? 네. 음식 뭐 좋아하나 물어보려고. 지난번에 내가 대답을 못 들은 것 같네. 아, 아무거나요. 에이, 아무거나가 어디 있어. 잡채 같은 거 좋아해? 네. 소갈비는? 네. 아무거나요. 어머님, 저 지금 가봐야 해서요.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하지만 또다시 며느리에게 전화가 걸려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빨리 끊고 싶어 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문 씨는 멋모르고 며느리와 친하게 지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문 씨의 연락을 꺼려한다는 것을 말이죠. 뭐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문 씨에게 남편이 물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쓰고 있어. 지영이한테. 왜? 뭐라고? 지난주에 병원 다녀왔다잖아. 괜찮은가 물어보게. 왜 전화로 안 하고? 전화하면 늘 바쁜 것 같아서 그렇지. 요즘 사람들은 전화보다 메시지를 더 선호한다잖아. 그래? 귀찮게 그걸 하나하나 치고 있어. 그래도 요즘 시대에 맞춰야지. 문 씨는 가끔 며느리, 사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도 사위도 자식들과 마찬가지로 안부를 묻기도 했고 특별한 용건이 있을 때 주고받기도 했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엄마. 지영이는 뭐하고 내가 받아? 아, 지영이는 뭐 좀 하고 있어서요. 왜 전화하셨어요? 아이 까진 거 축하한다고 전화 걸었지. 제가 전화할게요. 축하한다는 말도 전해? 많이 바쁜 상황이야. 아, 네. 제가 전화할게요. 지금 지영이 바빠서요. 어느 날부턴가 문 씨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면 며느리가 받질 않고 종종 아들이 받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문 씨는 이상한 걸 느끼지 못했죠. 어머, 여보, 이거 봐봐. 무슨 택배야. 지영이 엄마라고 써있는데 안 사더니 명절이라고 선물을 다 보내셨네. 아이고, 정말이야? 어느 날 명절이 끝나고 선물을 택배로 보내온 사돈. 그동안 아들네를 통해 안부인 사정도만 주고받았었는데 지역 특산물을 보냈습니다. 명절은 지났지만 그래도 받기만 할 수는 없어서 뭐라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이의 주소로 답례를 보낸 문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가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메시지로 연락을 달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문 씨는 명절 선물을 보냈다고 얘기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은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택배를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나도 이렇다 할 소식이 없었습니다. 받았는지 아니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물어봤더니 아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택배 받았다고 연락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얘는 그런 연락을 받았으면 전화를 줘야지 문 씨가 혀를 찼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연락을 기다렸으니 말이죠. 그렇게 다음 명절에도 선물을 주고받았고 감사의 인사는 자식들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라니? 선물 주고 받는 거요. 장모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왜? 그래도 서로 생각해서 그런 건데. 엄마도 보내지 마세요. 중간에서 자꾸 말 전달하는 것도 힘들어요. 문 씨는 아들의 말에 잠시 대답을 못했습니다. 참나 고맙다고 말 전하는 게 뭐가 힘들어. 1년에 2번뿐인데. 그래도 번거로워요. 문 씨는 아들이 별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이런 건 익히 알았지만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문 씨는 아들 며느리가 부모의 연락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다 같이 여행 갔던 거요. 사진 보내드릴게요. 메시지로 보낸다고? 네. 아가씨도 단톡방에다가 올린다고 했거든요. 어머님도 사진 찍으신 거 있으면 올려주세요.
그래? 알겠어. 지금 보내볼게. 가족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메신저 대화방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가족들이 다 같이 여행을 다녀온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죠. 그리고 그 여행에 작은 아들과 며느리는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의 말에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큰 며느리와 딸이 올린 사진들을 저장하고 있자 작은 며느리가 대화방에서 나갔다는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어라? 왜? 지용이가 대화방에서 나갔는데 왜 나가? 그리고 곧바로 큰 며느리가 다시 작은 며느리를 초대했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실수로 나갔나 봐. 그런데 곧장 작은 며느리가 다시 대화방을 나갔죠. 이렇게 보니 실수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문 씨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엄마. 문 씨가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의 짜증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한테 지용이 좀 초대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 그러는데?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는 게 아니고요. 자꾸 울리니까 신경 쓰이잖아요. 사진 보내준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요. 뭐든요. 거기서 지용이는 빼주세요. 작은 며느리한테 따로 말을 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유난을 떠는지 몰랐습니다. 집에 무슨 일 있거나 하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지용이한테 하지 말고요. 스트레스 받게. 뭘 어쨌다고 스트레스를 받아. 문 씨가 기가 막혀서 묻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지영이는 시집에서 자꾸 연락 오면 신경 쓰이죠. 언제 자꾸 연락을 했다고 그래. 어쩌다 한 번씩 한 것 같고. 아, 가끔이라도요. 할 말 있으시면 그냥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러고 전화를 끊자 문 씨는 황당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연락을 하면 얼마나 했다고 스트레스까지 받는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아무리 자주 연락을 한다 해도 많아야 한두 달에 한 번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무슨 일이 있을 때나 하지. 아무 때나 연락해서 수다를 떤 적도 없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나 싶었습니다. 문 씨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연락도 못하나 싶었습니다. 아들놈이 이렇게 찰벽을 치니 황당하기까지 했죠.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오갔습니다. 창현이가 전화해서 엄청 뭐라고 그러는 거야. 뭐라고? 올케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뭐 따로 연락한 적도 없는데. 나 같으면 시집 식구가 연락하면 좋겠냐면서 엄청 화내는 거 있지? 문 씨에게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오빠한테도 연락했다고 그러더라고. 걔 진짜 왜 그래? 유난이야 진짜. 누가 올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말이야. 문 씨의 딸이 기가 차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나나 오빠는 통화해 본 적도 없는데 난리야. 억울하다는 듯이 말하는 딸. 사실 억울한 건 문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용건이 있을 땐 며느리에게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화를 낼 정도로 한 기억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통화도 벌써 한 달이 지나 2달 가까이 되었으니 말이죠. 그 정도도 안 되나 싶으니 아들도 며느리도 불편해졌죠. 그 뒤로 문 씨도 며느리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지용이한테 전화했어? 안 했지. 창현이한테 전화했더니 안 받네. 지용이한테 직접 해야지. 애 낳은 건 며느리인데 왜 아들한테 전화를 해? 용건 있으면 지한테 하라잖아. 몇 달 동안 며느리에게 연락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그러라길래 더럽고 치사해서 아들에게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가족이기에 연락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었죠. 조금 있다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문 씨가 며느리의 상태와 아이에 관해서 묻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지영이도 애도 건강해요. 그 말에 문 씨는 안도했습니다. 새벽 몇 개 병원에 갔다더니 벌써 오전 11시 반이었습니다. 30분 전에 아들에게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메시지를 받았으니 몇 시간이나 진통을 한 것이었습니다. 지영이하고 통화는 해도 되니? 축하 전화를 해야지.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제가 전달할게요. 축하한다는 말도 전달해? 황당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이를 낳은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못하나 싶었죠. 하지만 며느리가 싫다는데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이 낳느라 고생한 것은 며느리이기 때문에 며느리 편한 대로 하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까지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그런 아들 며느리를 이해하지 못했죠. 참 누가 보면 며느리 괴롭히는 시부모인 줄 알겠네. 당신이 뭐 시집살이를 시켰어? 명절에도 오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했잖아.
요새는 그런 게 또 아닌가 보지. 그렇지만 문 씨의 입에선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튀어나왔습니다. 1년에 전화 몇 번 하는 거 가지고 남편이 궁시렁거렸습니다. 그래도 애가 태어났으니 한 번은 보러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서 초대받질 못했습니다. 다음에요. 저희가 명절에 데리고 갈게요. 그런데 선조 얼굴을 본 건 아이가 태어난 지 반년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눈치 없는 사람이라도 아들 내외가 문씨 부부와는 거리를 두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사돈네는 몇 번이나 아들네 오갔다는 걸 알았으니 말이죠. 문씨도 아들 손자 며느리가 하나뿐인 것도 아니었고 자식을 사랑한 것이지 목을 메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거리를 두고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지 별수이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용건이 없다면 아들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웠죠. 굳이 싫다는 일을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고 여보. 모임이 있어 외출했다가 늦게 집에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저녁 9시쯤 되었죠. 그런데 거실에 쓰러져 있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벌벌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부르고 자식들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 휴대폰을 다시 들었을 때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한 상태였습니다. 창현이. 큰아들보다도 가장 가까이 사는 작은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전화를 해도 10분이면 올 수 있을 거리였죠.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수신음만 들렸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여러 번 전화를 해봤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차에 올라타면서도 마음이 불안해 큰아들과 딸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다들 병원으로 오겠다고는 했지만 차 타고 1시간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아니야 일단 병원 좀 가보고 다시 전화 줄게. 내일도 출근을 해야 하는 날이었기에 섣불리 자식들에게 오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오더라도 가까이 사는 작은 아들만 왔다 가면 될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습니다. 작은 아들은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한참 뒤에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지영이니? 네 어머님 창현이랑 같이 있니? 전화를 안 받아. 네 같이 있는데 얼른 창현이 좀 바꿔줘라. 잠시만요. 문 씨가 기다리니 아들이 여보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병원에 있다고 얘기하기도 전에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 진짜 왜 그러시는 건데요? 저한테 용건 있으면 직접 전화하는 거 힘든 일 아니잖아요. 네가 전화를 안 받았잖아. 몇 번이나 했는데 안 받으면 기다리시면 되잖아요. 어련히 제가 알아서 전화드리겠어요. 황당했습니다. 용건이 뭔지 들어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화를 내는 아들. 도대체 그놈의 전화가 뭐라고 이러는지 몰랐습니다. 전화는 전화일 뿐이지 며느리를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닌데 말이죠. 며느리에게 연락을 한 것이 1년도 훨씬 넘은 일이었습니다. 문 씨는 아들에게 소리라도 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말했습니다. 지금 아버지 쓰러지셔서 병원이야. 아버지가요? 그래. 아들은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용건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한 듯 했습니다. 쓰러지시다니요. 집에 와보니 쓰러져 계셨어. 어느 병원인데요. 제가 갈까요? 됐다. 나중에 또 연락하마. 문 씨는 전화를 끊었지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했는데 혈압이 순간 낮아져서 쓰러졌는데 머리를 부딪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머리엔 큰 이상은 없다고 했죠. 곧 깨어날 것이라는 말에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시다니까 오려거든. 내일 퇴근하고 와.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래 이상 없대. 곧 깨어나실 거래. 아 진짜 다행이네요. 큰 아들의 안도에 한숨이 들려왔습니다. 문 씨는 딸에게도 전화해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에게도 전화를 하려다가 망설였습니다. 잠시 생각을 하던 문 씨가 전화가 아닌 메시지를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니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부모 싫다는 아들 며느리를 굳이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로 문 씨는 작은 아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죠. 작은 아들에게는 오지 말라고 했지만 큰 아들과 연락을 했는지 다음날 병원으로 왔습니다. 이미 남편이 정신을 차린 뒤였습니다. 별일 없으셔서 다행이네요. 정말 천만다행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문 씨가 더 늦게 들어왔다거나 다른 일로 쓰러진 것이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병실에서 나온 작은 아들이 문 씨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는 급한 일인 줄 모르고 죄송해요.
급한 일이 아니어도 그렇지 어떻게 다짜고짜 그러니 시엄마가 며느리한테 전화 한 통 하는 게 그렇게 큰 죄야? 죄가 아니고요. 지영이 불편하니까 그렇죠. 내가 전화를 하면 얼마나 한다고 아무리 조금 하셔도 며느리 입장에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는 절대 전화 못하게 하라던 문씨로서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됐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불편한 상황을 안 만들려고 한 거죠. 그래. 이제는 내가 죽어도 작은 며느리한테는 연락하지 말라고 꼭 유언장에다가 써놓으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 그럼 사람이 죽으면 전화 한 통은 할 수 있다는 말이지. 새겨드릴게. 비꼬는 말에 아들이 골치 아프다는 듯 머리를 짚었습니다. 그냥 며느리 입장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영이가 저랑 결혼한 거지 제 부모랑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더욱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인가 싶었습니다. 이제는 문씨도 며느리가 친딸처럼 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부터 살며 친근하게 지내길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했으면 최소한 가족으로서의 역할은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싫다는 아들 며느리. 문씨가 노력한다고 나아질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싸운 적이 없으니 더 노력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죠. 그래. 내 말대로 할게. 그리고 문씨는 휴대폰 연락처에서 며느리를 지워버렸습니다. 이번에는 경황이 없어 며느리 번호를 눌렀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조차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웬일이야? 문씨가 연락하지 않으니 아들에게서도 연락이 뜸했습니다. 잘 살고 있겠거니 생각하며 지냈는데 오랜만에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저지율이 이번에 어린이집 보내려고 해요. 그러니 이제 지영이도 복직해야 해서요. 그래. 바쁘겠네. 근데요. 아들이 어려운 얘기를 꺼내듯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맞벌이에도 어린이집에서 너무 늦게까지 맡기긴 힘들더라고요. 너희 큰형은 7시 넘어서까지 봐주던데. 아, 그건 그런데요. 지율이는 너무 어리잖아요. 2돌이 안 된 아이니 그렇게 오랜 시간 어린이집에 있는 건 힘들기도 할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3시 반이면 거의 다 하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그런데 엄마가 가까이 계시니까 4시부터 7시까지 지율이 좀 봐주실 수 없을까 해서요. 뭐? 그래도 지율이가 어린이집에서 엄마 아빠 기다리는 것보다 할머니랑 집에 있는 게 더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평일에 매일 아이를 3시간씩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식구들은 일을 하고 있어서 그게 불가능하다면서 말이죠. 지율이 엄마가 싫어할 텐데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이 며느리였습니다. 싫어하긴요. 지영이도 그랬으면 하니까 제가 전화드렸죠. 안 그러면 애 때문에 지영이 일도 못하죠. 그 말에 내심 황당했습니다. 그렇게 시집을 꺼리면서 애를 맡길 생각이 드나 싶었습니다. 그게 참 곤란하네. 네? 문씨의 대답에 아들이 되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율이 엄마랑 자꾸만 연락하게 될 거고 마주칠 거고 지율이 엄마가 너무 불편하지? 아니에요. 괜찮대요.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닌데 괜찮대? 그러자 아들이 침묵했습니다. 나는 괜히 불편한 상황 만들기 싫다? 아들이 문씨에게 했던 말을 고스란히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에게서 앓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며느리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지. 솔직히 그렇지 않니? 아들을 결혼시킨 거지. 내가 며느리랑 결혼한 게 아니니까. 애 때문에 일 못하는 건 내가 관여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아니, 설마 아직까지 그때 일 마음에 담아두신 거예요? 담아놔야지 당연히. 내가 그렇게 여러 번 말했잖아. 며느리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그래서 잘 새겨둔 건데 뭐가 문제야. 연락도 하면 안 되는 사이에 애를 봐주니? 그런 뜻 아닌 거 아시잖아요. 아니 모르겠다. 우리가 서로의 봐주고 말고 할 사이도 아니잖니. 너희 애는 너희가 키워라.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은 용건으로 이렇게 전화하지 말어. 불편해. 엄마. 이만 끊을게. 앞으로 너지가 나면 메시지로 해라. 아들의 당황하는 목소리를 뒤로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러자 이틀 뒤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런데 어머님이 안 봐주시면 지율이 어떻게 해요? 어린이집에 늦게까지 맡기든지 사람을 쓰든지 해야지. 어쩌자고 나한테 연락을 다 했어. 어머님 그때는 제가 죄송합니다.
애를 맡길 때가 되니 그제서야 죄송하다는 며느리의 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전화 한 통 먼저 한 적이 없던 며느리였으니 당연했습니다. 문 씨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끝난 일이야. 애는 못 봐준다. 그리고 용건 있으면 앞으로는 창현이 통해서 연락해라. 이렇게 직접 하지 말고. 그게 문 씨가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데 왜 이러는지 몰랐습니다. 자신의 입맛대로만 하려는 아들 며느리가 괘씸했습니다. 그러니 손주도 봐주고 싶은 마음이 도저히 들지 않았습니다. 종종 큰 아들이나 딸이 아이를 맡길 때도 있었는데 작은 아들의 부탁은 절대 들어주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무슨 원망을 들을지 몰랐습니다. 전화 한 통에도 그렇게 화를 내는데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부모를 잡아먹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다 떠나서 문 씨도 이제는 작은 아들과는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그걸 선택할 권리는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는 뒤늦게 후회를 했지만 이미 늦었죠.